보강 수업 보면은 막 그 뭔가 추가 점수를 주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더 올까? 진짜 그런 걸 해도 되겠다. 그 보강 수업 그러니까 그 보강에 대면으로 오면은 그 두 번으로 이제 예, 그러면 예,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예, 지금 그 제가 다음번 보강 수업 일정에 대해서 그때 그러니까 오전에 할지 뭐 오후에 할지 그때 결정을 못 했었는데 결국엔 다른 오전에 다른 일정하고 좀 충돌이 생겨서 예, 그래서 그날은 좀 그러니까 5시도 아니고 5시 반입니다. 이게 그날 저희과 그 대학원 입시가 있어가지고 그거 끝나고 뭐 약간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 끝날지 몰라서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양해를 해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일정들은 뭐 다 그대로고 중간고사가 뭐 아직은 아직은 뭐 한두 주 정도 남았지만 어쨌든 예, 그냥 좀 일정을 예, 다들 좀 인지하고 있길 바라고 여기 그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챕터 8이 예, 오늘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예, 시험 범위에 대해서 헷갈리진 않길 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예, 지난 시간에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다시 리뷰로 시작을 해보면은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새롭게 다루기 시작했던 게 그러니까 물론 그 전부터 저희가 모스펫 디바이스라는 거를 계속 다루곤 있었는데 근데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달라졌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저희가 모스펫 디바이스를 일종의 그 스위치로 생각을 해가지고 완전히 아이디어라는 스위치인 얘가 전압을 가해서 스레시홀드보다 크면은 그냥 완전히 클로즈가 되는 뭐 그런 예, 스위치로도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약간 현실적인 모델로 해가지고 스위치가 닫혔다 하더라도 걔가 저항이 완전히 0은 아니다 라는 가정을 그러니까 그 개념을 고려해가지고 실제 IV 커브를 그리면 원래는 그 완전히 아이디어라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압이 거의 없어도 그 무한대의 전류까지도 다 허용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디바이스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보면은 이렇게 그 가해주는 전압이 뭐 사실은 여기와 여기 사이의 전압인 거죠. 제가 뭐 저걸로 하니까 더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생긴 애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디바이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스레시홀드를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스레시홀드를 넘을 건지 안 넘을 건지 결정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게이트와, 그러니까 여기가 게이트고, 그 다음에 여기가 소스고, 여기가 드레인 해가지고 그 소스랑 게이트 사이에 그 전압 차이, 그러니까 전압 차이가 결국에 이게 스레시홀드 볼티지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얘를 그 클로즈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닫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여전히 여기에 저희가 걸어주는 전압을 V sub DS라고 해서 소스랑 드레인 사이에 전압 차이를 나타내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게 완전히 아이디어라는 그런 숏 서킷이 아니라면 그러면 약간의 저항 성분을 가질 테니까 그 저항 성분이 얘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항 성분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사이에다 전압을 가하면은 그러면 오음의 법칙에 따라서 전류가 증가하는 그런 그러니까 양상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 커브에서는 트라이아드 리전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계속 강조하는 게 이쪽 현재 이 커브에서 가로가 나타내는 거는 여기 사이의 전압이 아니라 여기 사이의 전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일단 클로즈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일종의 어떤 디바이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걔의 IV 커브를 그리고 있는 게 지금 보여주는 이 커브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그런 개념들에서는 저희가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일종의 스위치처럼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GS의 역할을 거의 고려를 안 했었는데 사실은 얘가 그냥 스레시홀드만 넘는 거 외에도 사실 저희가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아날로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얘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일종의 그러니까 볼티지의 값이 결정되면은 그러니까 V인이 결정되면은 그때 여기에 흐르는 커런트의 값이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이 값 자체가 이 볼티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함수 관계를 가지는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보려고 할 때는 얘는 이제는
저희가 기존에 다루던 이런 트라이오드 리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류의 그 전압에 대해서는 일종의 세츄레이션이 일어난 이런 상황을 가정한 거였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그 이게 그러니까 그 여기에 해당되는 볼티지 입력이 여기에 전류를 그 컨트롤하는 그런 디바이스로 생각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전압이 결국엔 VGS 그 게이트랑 소스 사이의 전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여기에 저희가 컨트롤하는 커런트의 양은 여기를 흐르는 커런트의 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디바이스의 관점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는 거고, 그럴 경우에 얘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여기다가 그 저항을 달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서의 전압값을 출력으로 하는 건데,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이 디바이스 입장에서는 여기 양쪽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제가 어떤 뭐 저항을 달아줬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계속 바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그 건드리지 못하길 바라거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양은 유일하게 얘만 결정할 수 있고 나머지를 결정 못하는 그런 상황을 원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에 정확하게 해당되냐면 세츄레이션 리전으로 가면은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VDS 여기의 값, 여기 사이의 전압 값이 바뀌는 거에 무관하게 그냥 전류의 값은 고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확하게 저희가 얘기하는 아이디어란 그런 볼티지가 제어를 하는 그런 커런트 소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지난 시간부터 얘기를 시작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뭐 이런 그 관계식들이 있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생각했던 개념이 뭐 이거는 계속 그 지난 몇 시간 동안 계속 강조하는 개념인데, 저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저런 구조를 가지고 여기다가 그 어떤 그 서플라이 볼티지를 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저항을 가하면은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전압 값이 결국엔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그리고 요거는 얘에 의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에 나오는 출력 전압은 얘가 결정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거를 저희가 커브로 그려보면 이런 커브를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얘 자체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입력값을 되게 넓은 범위에서 변화를 시키면은 그러면 출력 전압이 되게 왜곡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나오겠지만, 저희가 일부러 이거를 저희가 그 입력의 범위를 좀 좁은 범위로 좁히면은 그럴 경우에 얘가 이제는 선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이런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선형 앰플리파이어를, 그러니까 선형의 증폭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그때 계속 논의했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개념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얘기를 했었냐면, 이 회로를 그냥 다시 한번 약간 다시 한번 좀 그려보면요. 뭐 거의 지울 필요가 없긴 했는데, 여기에 입력 전압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다시 게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제가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도 많이 그러니까 보통 여기 나온 형태로도 많이 그렇지만, 얘를 또 다르게 그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다가 저희가 얘까지는 그냥 여기다 놓죠. 뭐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보통은 저 위에다가 요렇게 화살표를 해가지고 V sub S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저희가 이 회로 전체에 가해주는 일종의 파워 서플라이의 전압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뭐 얘를 다르게 그리면 저희가 그냥 이렇게 쓴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쓰는 게 나중에 좀 제가 얘기하려는 포인트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지금 회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얘의 그 입력 전압, 그러니까 V sub i랑 그 다음에 여기가 V out이 되는 거죠. 여기 V in과 V out 간의 관계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계속 여기에 어떤 특정한 점을 잡아서 여기를 DC 바이어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입력에 대한 바이어스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출력에 대한 바이어스도 존재해서 요 근처에서 스몰 시그널로 이렇게 바꾸면은 그러면 여기도 스몰 시그널로 이렇게 증폭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노테이션도 쓴다고 했죠. 근데 이거를 매번마다 저희가 이렇게 뭐 커브를 다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요 근처에서의 뭐 작은 점을 잡고 막 그렇게 하면은 사실 회로를 조금만 복잡한 회로가 들어가도 사실 해석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더 일반화시켜서 이런 식의 해석 방법을 좀 더 일반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짜 여기서의 V out과 V in의 관계를 다시 한번 그냥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계속 얘기했던 게 여기가 V sub s라 하더라도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냐에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값이 그냥 VS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흐르는 그 전류의 양에 비례해서 그리고 요거의 그 저항을 RL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뭐 I만큼의 전류가 흐르면은 R 곱하기 I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얘가 보통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라는 게 그 예전부터 계속 했던 얘기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그 보통은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이거는 보통 저희가 나타냈던 식이 2분의 K의 V sub I 빼기 스레시홀드 볼티지에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실제 여기 나타나는 식도 그 R sub L 곱하기 뭐 2분의 K에 그다음에 V sub I 빼기 VT의 제곱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건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식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어진 식이고 그다음에 이 식은 이게 뭐 작은 신호든 큰 신호든 상관없이 임의의 모든 신호에 대해서 다 그 항상 적용되는 식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스몰 시그널하고 그다음에 바이어스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얘를 약간은 좀 다르게 분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신호를 뭐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보통 저희가 그 소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그 인덱스를 대문자로 쓴다는 거는 보통은 얘가 그 커다란 바이어스랑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V sub I라고 저희가 보통 표기를 하는 거는 얘는 보통 저희가 바이어스 전압이라고 하는 거의 DC로 변하지 않는 그런 그 오퍼레이팅 포인트랑 더하기 그 다음에 스몰 시그널 요거 두 가지의 합으로 보통 나타내는 게 그냥 이 제너럴한 일반적인 그 텀인데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일단 요 식 자체도 항상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요런 회로에다가 제가 그냥 V sub I 그러니까 진짜 요 바이어스만 딱 가했을 때 그때 출력 전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걔의 식을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 얘는 DC 바이어스에 대한 얘기니까 그 대문자에 대문자로 써가지고 얘는 대문자로 된 애랑 빼기 그 다음에 RL 그 다음에 K 2분의 K에 그 다음에 전압으로 넣어주는 게 대문자로 된 DC 바이어스의 입력 빼기 그 스레시홀드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여기 좀 너무 더운 것 같은데 차라리 끄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제가 뭐 이거 똑같은 얘기를 뭐 계속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여기서 사실 하려는 거는 그냥 끌 순 없어. 그냥 그 히터를 끄면 되잖아. 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일반적인 이런 그 임의의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 출력 값을 다시 한번 제가 그냥 수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얘는 RL 뭐 2분의 K 아니면은 그냥 여기다가 2분의 RLK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실제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V sub I 더하기 V sub I에 그다음 빼기 VT 뭐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얘를 다르게 제가 또 써보면은 그냥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V sub I 빼기 V sub T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나타난 요거랑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쓰고 그거에다 더하기 스몰 시그널이 이렇게 더해진 이런 형태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얘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V sub S 빼기 2분의 RLK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저희가 그냥 제곱을 쫙 풀어서 보면은 그럼 얘는 다르게 얘기하면 V sub I 빼기 V sub T의 제곱 더하기 2 V sub 그 다음에 여기에 V sub I 빼기 V sub T 곱하기 스몰 시그널인 V sub I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몰 시그널의 제곱 이런 형태로 나오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뭐를 알고 있냐면 여기서의 일단 형태를 보면은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DC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얘의 크기는 뭐 여기서 스레시홀드의 값이 약간 빠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게
이 스몰 v sub i보다 훨씬 크겠죠. 왜냐면 제가 이걸 스몰 시그널이라고 계속 불렀으니까. 그래서 큰 값의 제곱이나 아니면 큰 값과 작은 값의 곱은 작은 값의 제곱보다는 훨씬 크겠죠, 여전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그냥 그러니까 그 얘는 거의 무시할 정도가 된다라고 그냥 근사를 보통 시킵니다. 그래서 얘를 다르게 써보면은 이제 얘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은 이거랑 여기까지의 그러니까 얘를 곱해가지고 여기까지의 합은 얘랑 사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르게 쓰면은 이 앞에 부분은 v sub output 바이어스 아웃 그러니까 아웃풋의 바이어스 전압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텀이 요거니까 요거에다가 요거까지만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RL K 그 다음에 v sub I 빼기 보통 근데 저희가 이걸 약간 나눠서 쓰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RL 곱하기 2분의 K 그 다음에 2분의 K인데 여기에 2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거 서로 그 약분이 돼가지고 서로 생략이 돼서 그래서 VT 그 다음에 곱하기 V sub I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또 뭘 알고 있냐면 원래 얘의 출력을 저희가 일반적인 V sub out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요거를 소문자에 대문자의 서브스크립트로 쓰는 거는 얘는 원래는 V sub O 그러니까 아웃풋 바이어스 전압에다가 더하기 스몰 시그널에 해당되는 출력 그러니까 출력의 스몰 시그널 전압이 있을 텐데 요런 거와 얘가 사실 같아야 되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얘와 얘가 같아야 그러니까 얘와 얘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V sub O는 그러니까 스몰 시그널의 V sub O는 뭐 이거를 여기다 밑에 적으면 스몰 시그널에 해당되는 V sub O는 마이너스 RL 곱하기 그 다음에 K의 V sub I 빼기 V sub T 곱하기 V sub I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자체는 사실은 저희가 사실 처음 본 게 아니라 예전에 그러니까 이전 시간에도 계속 했던 게 뭐였냐면 저희가 뭐 아까처럼 뭐 이런 그 V in과 뭐 V out에 해당되는 커브가 뭐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 저희가 여기에 특정한 점을 그 바이어스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여기에 기울기를 구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와 같은 똑같은 관계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 새로운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그리고 그 당시에 이거를 그냥 기울기를 구한다고 생각해도 되고 다르게는 테일러 시리즈를 한 다음에 그냥 1차에서 그냥 저희가 그냥 잘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또 다른 형태로 제가 또 똑같은 관계를 유도한 거죠. 그래서 관계 자체는 뭐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르게 유도한 이유가 그거를 바로 뒤에서 보여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는 뭐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일단 바이어스 포인트에 해당되는 이런 관계랑 이 첫 번째 관계랑 그 다음에 스몰 시그널에 대한 두 번째 관계를 이렇게 따로따로 했는데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이거를 또 이름을 하나 붙여가지고 보통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가 G sub M이라는 이런 노테이션을 쓰고 얘를 보통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뭐 트랜스 컨덕턴스 게인이라고 부르는데 뭐 사실 이 이름이 왜 이렇게 불리는지는 아마 그 좀 그러니까 그 회로를 처음 배우는 경우에는 사실 뭐 감은 잘 안 올 텐데 이게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요 V sub I 앞에다가 저희가 요만큼의 값을 곱하면은 요 값 전체는 지금 그 전류를 나타내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통은 저희가 그 전압에다가 어떤 값을 곱해서 전류로 변환해 주는 값을 저희는 보통 컨덕턴스라고 부르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저항의 역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트랜스 컨덕턴스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그냥 터미널러지니까 뭐 그렇다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이거를 뭐 강조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저희가 원래 주어졌던 요런 회로인데 근데 저희가 여기 보면은 두 가지의 약간 독립적인 두 가지 관계를 얻었잖아요. 그러면은 요 식을 보고 제가 거꾸로 요거에 해당되는 어떤 회로를 만들 수 있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뭐 물론 그러니까 이 식은 제가 지금
그 라지 시그널 또는 그 DC 바이어스에 대해서만 그린 거긴 하지만 뭐 그리고 얘는 뭐 이 그림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해도 물론 상관은 없긴 하지만 일단 요 식만 생각한다면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미 그렸던 이 회로의 개념물을 약간 그 힌트를 얻어서 그럼 얘를 나타내는 회로는 어떻게 생겼을까를 하면은 사실 얘랑 거의 똑같이 생겼겠죠. 당연히 그 볼티지 소스가 있는데 이제는 임의의 볼티지가 아니라 실제로 여기 바이어스 전압에 해당되는 요런 애가 그 볼티지 입력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요런 그 모스펫 디바이스에 여기 게이트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런 결과를 얻으려면 저희가 실제로 여기에다가 RL이라는 요런 그 저항을 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V sub S에서 빼기가 되려면 아마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V sub S고 그 다음에 V out에 해당되는 애가 여기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회로랑 똑같이 생겼죠. 다른 거 없는데 제가 굳이 이거를 구별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에 대해서도 요 식을 보고 제가 요거를 요러한 회로를 대응하는 회로를 찾을 수 있다는 거는 요 식을 보고도 얘에 대응하는 새로운 회로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그러니까 여기 뭐 일단 얘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요 식만 보면은 저희가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얘랑 거의 유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그 볼티지 소스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달아주는 볼티지 소스는 그 라지 V, 라지 I로 된 애가 아니라 스몰 시그널, 그러니까 V sub I에 해당되는 이런 입력을, 그러니까 이런 출력을 가지는 이런 볼티지 소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마찬가지로 어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이제는 어떤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에 연결이 됐는데 근데 이제 얘가 나타낼 수 있는 전류의 양은 스몰 시그널 입력에 대한 그 전류의 변화는 요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K 곱하기 K의 V sub I 빼기 V sub T 곱하기 VI를 따르는 이러한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요만큼의 전류가 흐를 때 전압 강화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는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거의 얘랑 유사하게 근데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R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얘랑은 다르게 여기 끝에가 그냥 그라운드로 쇼트가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제가 전류가 0이면은 그러면은 그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0이니까 여기서의 그 출력 전압은 그냥 0볼트가 될 거고요. 그에 비해서 얘가 이만큼의 전류를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쪽 방향으로 전압 강화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여기 대비해서 여기가 더 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보다는 여기가 작아야 되고 그 얘기는 그리고 그만큼의 그 전압 강화의 크기는 RL 곱하기 I 그러니까 또 다르게 하면 얘 곱하기 이거 전체죠. 그게 여기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RL 곱하기 이 값이 나타나는 형태가 사실 요 회로로 그대로 나타낸다는 거죠. 제가 말을 너무 복잡하게 했나요? 그 거꾸로 얘기하면은 제가 이런 회로가 주어졌다. 그러면 이 회로에 여기의 전압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물으면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일단 이 값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결정하긴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저희가 이렇게 표현했다면 그러면은 여기의 전압은 여기가 0볼트고 그리고 전류가 이만큼이 흐르니까 여기에서의 전압은 마이너스 요거 곱하기 요 값이 돼야 되죠. 그거는 맞는 거죠. 그건 저희가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미 스몰 시그널의 관계로 이런 거를 구했으니까 이 회로가 얘를 나타낸다는 건 명확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회로를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회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회로를 계산을 할 때 바이어스에 대한 계산 독립적으로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스몰 시그널에 대해서 어떻게 바뀔지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별도의 회로를 더 그린 다음에 얘로
요 결과를 그냥 그 요 이퀘이션을 거꾸로 찾아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 회로를 어떻게 찾냐 했을 때 사실은 원래 회로랑 거의 똑같은데 유일하게 다른 건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물론 그냥 그림상으로 보면 약간 좀 크게 달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예, 제가 뭐 이것도 아까는 모스펫 디바이스로 시작해서 그렇지 사실 얘를 아예 처음부터 여기에 입력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마치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얘에 해당되는 그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 형태로 이렇게 그렸으면은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렇게 그렸어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입력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커런트가 나오는데 근데 이때에 여기에 흐르는 커런트는 관계가 어떻게 되면 2분의 K의 V sub I 빼기 V sub T 예, 이런 관계를 가지는 뭐 대문자로 쓰는 게 낫겠죠. 예, 이만큼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가지는 이런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가 여기 있는 거고 이거는 라지 시그널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몰 시그널에 해당되는 건 얘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라지 시그널에 해당되는 회로는 사실은 원래 회로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그냥 그대로 제가 거의 복사해서 예, 그린 거랑 같고요. 그에 비해서 스몰 시그널의 경우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에 그 원래는 여기에 볼티지 소스가 있었는데 걔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뭐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어떤 임의의 회로가 주어져서 그거를 그 바이어스에 대한 회로랑 그 다음에 나머지 스몰 시그널에 대한 회로로 나눌 때 일단 가장 간단한 룰은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얘도 볼티지 소스로 보일 수는 있는데 얘는 저희가 입력으로 넣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입력은 저희가 다르게 얘기하면은 얘는 사실은 그 두 가지 컴포넌트의 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가지 컴포넌트의 합을 나타낼 땐 제가 이렇게 그 하나는 바이어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스몰 시그널에 해당되는 이런 입력 전압이라고 하면은 그럼 저희가 병렬로 연결하면 여기에 나오는 전압은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방금 전에 그냥 하나로 그린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고 예, 그래서 예. 이 라지 시그널에 해당되는 거는 요 라지 시그널의 입력 전압의 전압 소스가 나오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회로들은 그냥 얘랑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 스몰 시그널에 해당되는 애는 그때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얘는 뭐 입력이니까 얘를 없앨 수는 없고 얘를 그냥 쇼트 시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얘는 그대로 가져가는데 나머지 중에서 볼티지 소스가 있으면은 얘는 그냥 쇼트를 시켜버리고요. 만약에 여기에 커런트 소스가 있었는데 뭐 얘처럼 그러니까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가 아니라 그냥 고정되어 있는 커런트 소스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많이 썼던 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애 있었죠. 만약 이런 애가 있었으면은 얘는 그냥 오픈으로 만드는 그런 식으로 이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위한 회로를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저희가 슈퍼포지션 메서드 할 때 그때 계산하는 방법이 뭐 관심 있는 그 소스 외에 나머지 볼티지 소스는 다 쇼트를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커런트 소스는 다 오픈을 시켜버리는 그거랑 똑같은 룰을 여기다 적용하면 그러니까 스몰 시그널 회로를 만들 때도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왜 말이 되는지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수학적인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임의의 어떤 회로를 만든다, 그러니까 임의의 회로를 푼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면 KVL 또는 KCL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KVL 또는 KCL을 적용한다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다음과 같은 수식을 쭉 적어가지고 예를 들면 KVL이면 저희가 한 루프를 돌면서 거기에 통해서 저희가 어떤 이퀘이션을 하나 찾아내는 거고 KCL을 적용한다는 거는 어떤 노드가 있을 때 그 노드로 들어오는 모든 전류의 합을 이퀘이션을 쫙 적어가지고 걔는 0 하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임의의 어떤 풀이 과정에서 결국에 얻는 거는 다음과 같이 전압들의 모든 노드들의 전압들의 합의 형태의 어떤 식을 얻든지 아니면 모든 전류들의 합의 형태로 나타날 텐데 근데 이제 보면은 제가 마치 여기다 V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복합적인 이런 입력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바이어스에 해당되는 전압과 스몰 시그널에 해당되는 전압의 합 아니면 여기처럼 이렇게 제가 넣은 애를 식에다 넣을 테니까 아까 제가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게
이런 식을 제가 풀 때도 여기다가 요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V 아웃에 해당되는 부분에도 요거를 제가 거꾸로 이쪽에다 집어넣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를 이 식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 각각의 전압들은 바이어스에 해당되는 전압 부분과 스몰 시그널에 해당되는 전압 이런 것들에 계속 합으로 다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이런 식으로 다 치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썼던 게 사실 그 과정이랑 약간 유사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요 두 번째 식을 찾아낼 때 무슨 일을 했었냐면은 이 원래 그 스몰 시그널과 라지 시그널과 스몰 시그널이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이 식에서 원래 그냥 라지 시그널에만 해당되는 요 식을 일종의 양변에서 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스몰 시그널에 해당되는 그 값들만 쭉 남았겠죠. 그게 제가 요걸 구한 원리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일반화된 식에서도 제가 마찬가지로 라지 시그널에 대한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라지 시그널에 해당되는 관계식은 원래 회로랑 똑같이 생긴 이런 회로로 유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로 먼저 찾은 다음에 요 복합적인 식에서 요 라지 시그널에 해당되는 애만 다 뺀다면 그럼 당연히 스몰 시그널만 쭉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얻은 게 제가 이 스몰 시그널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막 복잡하게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 스몰 시그널에 해당되는 이 식이, 이 회로가 이 원래 임의의 회로에 대한 임의의 전압에 대한 그런 회로랑 형태는 사실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막 연결성이 막 갑자기 여기 연결돼 있던 게 뭐 딴 데 연결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형태는 거의 유사한데 여기서 일부는 제가 뭐 쇼트를 시키고 뭐 그 정도지 막 원래 있던 커넥션을 바꾸진 않았거든요. 그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원래식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원래식이, 그러니까 요 식이 나타내는 게 결국에 얘네들의 연결성을 다 나타내고 있었고, 그 중에서 제가 얘네들을 두 개의 컴포넌트로 다 나눈 다음에 그 라지 시그널에 대한 애들만 빼가지고 남은 애들이기 때문에 얘 자체도 원래의 연결성을 그대로 유지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몰 시그널 회로가 원래 회로랑 크게 다를 수 없다는 거에 대한 그냥 수학적인 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그 개념을 생각한다면 회로의 형태는 거의 대부분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다시 질문으로 갔을 때 저희가 여기에 나타나는 임의의 이런 컴포넌트들에 해당하는 스몰 시그널 컴포넌트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냥 그 얘기로 그냥 그 약간 문제를 좁힐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그 개념은 되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 임의의 그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 같은 이런 애가 주어졌다. 그럼 얘에 해당되는 스몰 시그널 그 컴포넌트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어떤 그 바이어스 포인트 뭐 V sub i라는 애를 이미 정했으면은, 그러면 거기서 제가 그 볼티지를 조금 바뀌었을 때 그때 이게 얼만큼 바뀌는지 그 얘기만 얘기하면 되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저는 결국에는 그 예전에 했던 것처럼 얘에 대한 그 미분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기울기 곱하기 원래 저희가 바꾸려는 이 작은 신호, 요런 형태로 저희가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제가 요런 형태로 이걸 정리했던 게 딴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는 요런 형태의 식을 제가 그냥 미분을 해가지고 얻으면은 사실 얘랑 똑같은 형태를 얻을 거고, 그거를 그냥 제가 좀 다른 형태로 그냥 잠깐 풀어서 보여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가 주어지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스몰 시그널 모델은 어떻게 그냥 구하면 되냐면, 원래 주어진 이 관계식에서 한번 미분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엔 뭐 일종의 테일러 시리즈처럼 그 전개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미분한 그 기울기를 저희가 바꾸는 그 작은 전압에다 그냥 곱하면, 그러면 이거 자체가 그냥 스몰 시그널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은 거랑 뭐 여기에 적은 거랑 다 똑같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 사실 그런 식으로 그냥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그 볼티지 소스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볼티지 소스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 제가 몇 번을 강조했었는데 얘가 하는 역할은 여기에 어떤 전류가 흐르더라도
항상 일정한 전압을 내보내는 게 볼티지 소스의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뭐 작은 변화, 그러니까 전류가 조금 바뀐다든지 하더라도 여전히 얘는 바뀔 값이 없으니까 그거를 다시 제가 미분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여기에 나오는 전압을 예를 들면 전류로 미분을 하면은 당연히 0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스몰 시그널에 해당되는 그런 컴포넌트가 가질 수 있는 값이 그냥 0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볼티지가 0이라는 거를 저희가 그 이런 회로로 표현한다면 그냥 걔는 쇼트 서킷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원래는 여기에 그 볼테이지 소스가 있는 부분을 그냥 쇼트로 하는 거에 대한 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그 커런트 소스가 만약 주어졌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커런트 소스가 주어졌다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얘가 해줘야 되는 중요한 역할은 무조건 요 주변에 어떤 전압이 가해지든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전류를 내보내야 되는 이런 애죠.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얘랑 여기서 얘기하는 커런트 소스가 다른 게 얘는 실제로 다른 볼티지가 바뀜에 따라서 출력값을 바꾸는 그런 커런트 소스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주변에 어떤 영향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애를 나타내는 일종의 컨스탄트 밸류를 내보내는 그런 커런트 소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스몰 시그널에 대해서 바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얘는 얘에 해당되는 그 모델은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스몰 시그널에서는 얘는 전류가 0인 그런 컴포넌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전류가 0인 컴포넌트를 저희가 회로로 나타내면 얘는 그냥 오픈 서킷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걸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가 못 흐른다고 봐야 되니까. 예, 그래서 예, 저희는 예, 스몰 시그널에 해당되는 그 커런트 소스는 그냥 오픈 서킷으로 다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스몰 시그널에 해당되는 볼티지 소스는 다 쇼트 서킷으로 바꾸면은 그러면은 그 이런 그 스몰 시그널에 해당되는 회로를 그냥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룰이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슈퍼포지션 메서드 적용할 때 사용하는 룰과 그냥 거의 똑같기 때문에 거의 그거로 그냥 생각하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런 그 저항이 주어졌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저항의 경우에는 여기에 제가 만약에 조금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전류의 변화를 줬다 하면은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일단 원래 자체가 얘가 그러니까 저항은 그 오음의 법칙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그 저항 곱하기 전류의 이런 간단한 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럴 경우에 제가 여기서 조금만의 그 전류를 바꿨을 때 전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생각해 보려면 결국엔 걔를 또 미분할 텐데 이건 미분해봤자 그냥 곱하기 그러니까 R 곱하기 스몰 시그널 I 그 스몰 커런트 곱한 이 형태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스몰 시그널 모델에 대해서도 라지 시그널이랑 뭐 크게 다를 거 없이 그냥 일반적인 저항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스몰 시그널 모델에서도 원래 있던 저항을 그대로 저항으로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의 룰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다 적용하면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렇게 임의의 어떤 회로가 그러니까 그 임의의 이런 회로가 주어졌다고 할 때 물론 이건 계속 제가 제일 단순한 회로만 계속 보여줘서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 문제에서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회로가 주어졌다 했을 때 뭐 얘에 대한 스몰 시그널 회로를 찾는 방법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은 이런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가 주어졌다 하면은 얘에 대해서 약간 미분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마치 테일러 시리즈처럼 그 미분은 그러니까 미분한 값 곱하기 그 다음에 스몰 시그널에 해당되는 이 값을 곱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대체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주어졌다. 그러면 저항은 그대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볼티지 소스가 주어졌다. 그럼 얘는 그냥 쇼트를 시키면 되고 만약에 그 커런트 소스가 주어졌다. 그러면 다 오픈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회로를 그냥 그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 관계, 그러니까 요 회로에 의해서 나타나는 관계식을 제가 쭉 찾아버리면은 그러면 이런 값들을 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요 관계는 그 얘를 미분을 해서 얻은 그런 관계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V 아웃은 그러니까 여기에 V 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여기에 흐르는 전류까지 고려해 가지고 이런 관계가 나오니까 V 아웃은 이렇게 얻을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얻은 그 전류와 그 다음에 스몰 시그널 V sub i의 관계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Vsub out에 대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결과까지만 보면은 저희가 뭐 굳이 라지 시그널 이렇게 임의의 어떤 회로가 주어졌을 때 라지 시그널 어널리시스 하지 않고 그냥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만 하면은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긴 한 게 뭐냐면요. 저희가 예를 들면은 요 그 스몰 시그널에 대한 요런 커런트 소스가 어떤 값을 가지냐 할 때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컴포넌트가 뭐냐면 그 라지 시그널에 대한 컴포넌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라지 시그널을 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제가 인풋 그러니까 여기에 계산해서는 그냥 우연히 인풋 값만 가지고 충분히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다 계산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해석할 때는 그 여기에 꼭 스몰 시그널 라지 시그널에 해당되는 그 인풋 전압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회로의 중간에 어떤 볼티지가 이런 데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하기 전에는 제일 먼저 라지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바이어스 값들을 먼저 다 구한 다음에 그 값들을 실제로 이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 할 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요걸로만 시작할 수는 없고 먼저 요걸로 해서 저희가 바이어스 값들 그러니까 인풋 바이어스 그다음에 아웃풋 바이어스 다 계산한 다음에 아니면 중간에 있는 바이어스 볼티지를 다 계산한 다음에 그 값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 주면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까지 다 끝낼 수 있고 보통의 저희가 질문할 때는 그러니까 문제에서 질문할 때는 뭐 이거를 먼저 어떤 주어진 회로가 있으면 걔에 대한 라지 시그널 회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스몰 시그널 회로를 그려서 각각의 출력 전압들을 다 계산한 다음에 최종 전압은 얼마냐 하면은 그러면 각각의 방식으로 구한 값들의 그냥 합을 적어주면은 그럼 그게 최종 그 출력 값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통은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문제 위주의 문제 풀이 위주의 그냥 강의처럼 들려가지고 무슨 학원처럼 들리는데 그냥 보통은 이런 그 회로를 해석할 때 저런 식의 전략을 쓰기 때문에 그냥 이게 그냥 표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그 개념을 돌아가 보면 결국에 저희가 이런 식의 방법들이 전체적으로 말이 되는 게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임의의 회로가 주어졌는데 이에 해당되는 그 라지 시그널 회로랑 그다음에 스몰 시그널 회로를 이렇게 찾을 때 일단은 원래 회로의 이런 토폴로지를 크게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네들의 원래 그 관계를 나타내는 애가 사실은 그냥 이렇게 선형적인 그 수식들의 그 연속으로 쭉 나왔을 거고 걔네들이 사실은 이렇게 라지 시그널과 스몰 시그널 컴포넌트가 다 있을 텐데 여기서 라지 시그널에 해당되는 그런 수식을 빼주면은 스몰 시그널에 해당되는 애들이 여전히 이런 형태로 나올 거고 이 덧셈의 형태가 원래 회로가 가지고 있던 이 형태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의 형태가 거의 그대로 유지돼서 여기가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여전히 좀 있어가지고 그 다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그 개념이 이전까지는 저희가 주로 뭐만 가지고 얘기했냐. 물론 그 여기 같은 경우에 그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 같은 그런 애를 좀 다루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앞에서 다뤘던 대부분의 개념들은 저항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항만을 가지고 저희가 모든 거를 설명하려니까 안 되는 부분이 나오는 게 결국엔 거기에 회로에는 사실 커패시터라든지 인덕터라는 이런 약간 시간에 대한 어떤 디펜던스를 가지는 그런 컴포넌트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 저희가 그 간단한 회로 같은 경우에 뭐 아주 간단한 뭐 이런 뭐 회로가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입력이 있고 뭐 출력 뭐 저항이 뭐 두 개가 뭐 연결돼 있고 뭐 이런 회로라고 하면은 여기에 전압은 결국엔 뭐가 결정하냐면 여기에 있는 전압이 현재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얘가 뭐 2배가 되면 얘가 금방 바로 2배가 되고 뭐 절반이 되면 얘도 절반이 되고 그런 식으로 곧장곧장 반응하는 회로를 생각을 해온 거잖아요. 얘도 뭐 굳이 그 뭐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라 하더라도 이 값이 바뀌면은 그때마다 이 값이 다 결정되는 게
즉시 적용이 되는데 회로에는 꼭 그런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애들은 내가 여기서 바꿨는데 그 값이 곧장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반영이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이런 커패시터라든지 아니면 인덕터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일어나는 그 어떤 룰이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결국에 그게 미분 방정식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수업을 따로 그 2학기에 하는 수업하고 이걸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예, 그 결국에 전기전자 회로에서는 그 앞으로의 해석들은 다 미분 방정식을 써야 되는데 근데 뭐 그거를 안 배운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아예 그냥 분리를 해가지고 이 수업에서는 미분 방정식 기본적인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까지 어느 정도 커버를 하는 거고 그 2학기에는 보통은 그거를 다 배웠다고 가정하고 그냥 그 간단하게 넘어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저희가 분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미분 방정식 얘기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러면 정말로 미분 방정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모티베이션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을 때 나는 저기 그 컴퓨터 쪽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에 대해서만 알면 되지 뭐하러 저렇게 복잡한 아날로그 회로에 대해서 그 해석하냐. 그냥 저희가 뭐 디지털 회로를 알려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냥 간단한 FET를 스위치라고 생각하는 그런 스위치 모델이면 충분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아주 간단한 이런 낫 회로 두 개로 이루어진 이런 회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을 B라고 하고 여기 나타나는 애를 C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런 식의 그 0과 1을 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죠. 예, 그래서 이런 0과 1을 쭉 반복해서 넣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예, 보통은 저희가 여기다 0과 1을 나타낼 때 0V와 뭐 5V를 나타낼 테니까 이런 애를 쭉 넣었다. 그러면 당연히 A라는 데서 제가 어떤 측정을 하면은 얘는 형태가 뭐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A에서의 전압값은 0V, 5V, 0V, 5V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게 아마 B에서는 그러니까 요게 낫 회로니까 여기가 0V일 땐 여기가 5V, 그 다음에 여기가 5V일 때는 여기가 0V 해가지고 정확하게 서로 시간이 잘 맞아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를 보통은 기대를 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보통의 경우에는 얘가 여기서 변할 때 그러니까 실제 출력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얘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다시 얘가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저기 실제 디지털 결과밖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약간 바뀌더라도 큰 문제 아니고 그냥 0과 1이 어쨌든 전달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더 골치 아픈 문제는 뭐냐면요. 저희가 보통 디지털 회로라고 하는 거는 얘가 스레시홀드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스레시홀드가 예를 들면 여기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희는 이렇게 먼저 회로를 만들었을 때 C에 해당될 때쯤에는 얘가 다시 요거에 대해서 반전이 돼가지고 다시 여기서는 0, 5V, 0, 5V, 0, 5V 한 이 정도가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얘가 스레시홀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여기까지 떨어지기 전까지 0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신호가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까지가 0V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간신히 1V가 됐다, 5V가 됐다가 다시 얘가 여기 도착할 때까지 0으로 바뀌지 않고 이런 식의 딜레이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딜레이가 얼마나 골치 아픈 문제일 수도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디지털 회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디지털 회로를 설계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뭐 그런 그러니까 형태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여기에 외부에서 어떤 입력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원래 여기에도 어떤 값들이 저장돼 있었는데 이전 타임에 뭐 예를 들면은 뭐 0나노세컨드에 여기에 뭐 01, 01 뭐 이런 값이 들어 있어가지고 그럼 이런 값들의 조합으로 뭐 여기다 뭐 엔드 게이트를 하고 뭐 여기다 뭐 낫 게이트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한 다음에 그럼 여기에 나왔던 어떤 값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디지털 회로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출력 값들이 쭉 나올 때 이 값들을 다시 여기다 같이 넣어서 이전의 값이 무엇이고 새로 들어온 값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또 다른 새로운 조합을 막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 만약에 제가 여기서 내보낸 신호가, 그러니까 여기서 내보낸 신호가 아까 여기처럼 이렇게 계속 딜레이가 돼가지고 내보냈는데 실제 그 전압,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들어오는 그 신호들은 뭐 0나노세컨드에 한 번 들어오고 1나노세컨드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2나노세컨드에 새로운 정보가 계속 들어오는데 얘는 1나노세컨드에서 나갔던 정보가 여기에 그 결과가 반영되는데 한 5나노세컨드 정도의 그 정도의 딜레이가 있었다. 그러면은 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 정보가 업데이트되는데 한 5나노세컨드 정도 걸리는데 얘는 새로운 정보가 1나노세컨드 막 새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서로 시간이 안 맞잖아요. 그럼 이거는 막 이상한 값에 대한 반응이 나오겠죠. 그럼 저희가 이걸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얘가 딜레이가 한 5나노세컨드 정도 되면은 여기서 보내는 신호도 그만큼 천천히 보내줘야 됩니다. 5나노세컨드마다 하나씩. 근데 그러면 뭐가 문제죠? 계산이 엄청 느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회로에서 딜레이를 어떻게 하면 줄이는지가 제일 큰 문제인데 그걸 알려면 저희가 딜레이가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해석을 하려다 보면은 저희가 커패시터라든지 그런 개념들이 여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자, 얘가 왜 그 딜레이가 생기는지를 좀 더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제가 원래 여기서 하려고 한 게 뭐였냐면 낫 게이트를 하나 만들려고 했잖아요. 근데 낫 게이트를 저희가 만드는 방법을 이미 예전에 배웠죠.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이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는 거의 그 FET 모스펫 디바이스를 그냥 거의 스위치라고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배웠었죠. 그러니까 형태는 사실 아까 앰플리파이어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예,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입력이 스레시홀드보다 크면은 이게 쇼트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출력이 0이 나가고 그 다음에 요게 스레시홀드보다 낮으면은 그러면 요게 오픈이 되니까 그러면 요 V 서브 S가 그대로 나온다. 이게 낫 게이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여기고 그 다음에 얘 출력이 또다시 또 다른 그 다음 단계의 이런 낫 게이트를 통해서 또 전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B고 그다음에 여기에 신호가 C인데 자, 여기서 그 보통 얘가 딜레이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커패시터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러니까 모스펫 디바이스의 모델에서는 커패시터라는 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죠. 저항에 대한 얘기는 좀 했었는데 커패시터라는 건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실제로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는데 그럼 얘가 왜 갑자기 커패시터가 나오냐? 사실은 그거는 저희가 그 모스펫 디바이스의 형태를 생각해 보면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커패시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일 간단한 형태가 이와 같이 두 개의 전극을 서로 마주보게 저렇게 그러니까 되게 큰 전극 평면을 서로 마주보게 해놓으면은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요런 그 전극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의 전극판이 이렇게 있을 때 보통 여기에 플러스 전화가 쌓이면은 그럼 여기에 걔랑 똑같은 양의 마이너스 전화가 쌓이고 그다음에 뭐 계속 얘가 늘어나면은 그만큼 여기에 이렇게 늘어나서 여기를 밖에서 보면은 거의 중성인 그러니까 그 전화를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이 거의 중성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디바이스가 사실 커패시터인데 얘가 앞에 보면은 모스펫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제가 몇 번 얘기하듯이 모스펫의 MOS가 뭐냐면 메탈이 있고 그 다음에 옥사이드가 있고 세마이컨덕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얘가 결국에는 이쪽에 있는 그 세마이컨덕터가 해주는 역할이 얘는 거의 전류를 흘리는 애니까 일종의 메탈처럼 작용을 하는 거고 그 사이에 부도체가 있고 그 사이에 다시 도체가 있거든요. 그 위에 도체가. 그 얘기는 사실 이렇게 도체, 공기 아니면 보통 여기를 공기로 채우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자체를 또 일부러 부도체로 채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기, 부도체, 공기. 죄송합니다. 메탈 그다음에 부도체 그다음에 다시 메탈.
그 형태니까 사실 요 모스펫 요 형태가 얘랑 사실 거의 유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여기다가 커패시터를 달지 않았는데 저희가 피할 수 없게 자동으로 생기는 그런 커패시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통 저희는 뭐라고 부르냐면 페러시틱 커패시터, 그러니까 기생 예. 커패시터를 우리말로 커패시터를 우리말로 보통 축전기라고 예전에 많이 했는데 요즘에도 그렇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저렇게 기생하는 그런 그 커패시터라고 해서 페러시틱 커패시터라는 보통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얘는 저희가 피할 수 있는 애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생긴 애예요. 근데 그나마 요즘에 좀 다행인 거는 이 커패시터, 그러니까 저렇게 생긴 페러시틱 커패시턴스가 예전에는 되게 컸는데 그나마 제가 많이 줄어든 게, 그러니까 저게 크면 클수록 그만큼 딜레이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근데 저 값이 그나마 좀 요즘에 많이 줄어든 게 뭐냐면 얘의 그 커패시턴스의 값을 결정하는 게 이게 면적이 넓어지면은 그러면 일반적으로 커패시턴스 값이 커지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의 디바이스에 아니면 하나의 보통은 저희가 반도체 공정을 할 때 하나의 웨이퍼 안에 얼마나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디바이스를 넣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얘기했듯이 선폭이란 걸 최대한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자연스럽게 이 폭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그럼 동시에 면적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커패시턴스가 많이 줄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걔가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요인은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무작정 계속 줄일 수는 없는 게 이게 어느 순간 줄어들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얘가 더 이상 그 뭐 반도체 같은 그런 현상을 못 나타내고 그냥 되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줄이는 데는 한계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 선폭을 계속 줄임으로써 자동으로 커패시턴스 값도 약간은 줄일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그냥 단순히 이런 나는 낫 게이트 2개만 만들면 되지 뭐 내가 굳이 커패시턴스에 대해서 알 필요 있냐 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만들다 보면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은 그럼 저희가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측을 잘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런 커패시터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보통은 나타내는 관계가 이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커패시턴스 그러니까 보통은 C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정전 용량 그 전하를 얼마나 많이 한 번에 간직할 수 있냐 그런 거를 정전 용량이라고 부르고 그거를 C라고 보통 표시를 하는데 이 값은 뭐에 비례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면적이 커지면 이 값이 커지고요. 그에 비해서 보통은 이거의 간격이 그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또 이 커패시턴스 값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붙는 거는 그 그냥 일반적인 칸스탄 그러니까 물리에서 나오는 칸스탄트라 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 비례 관계가 이렇게만 존재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 저항을 생각해 보면 저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 예를 들면 플러스 전하가 들어오면은 그러면 플러스 전하가 그 뭐 계속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이런 전하들이 계속 여기로 흘러가지고 여기에 시간상으로 볼 때 어떤 단위 시간 동안 여기에 3개가 들어오면 여기 3개가 나오는 그런 형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커패시터 요 형태만 보면은 밖에서 전하가 계속 들어왔는데 얘는 결국에 여기에 쌓이는 구조거든요. 그럼 얘랑 비교했을 때 얘는 전류가 계속 연속적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얘는 이게 계속 그러니까 여기에 쌓이면은 얘가 전류가 안 흐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할 때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서로 그 전극을 마주보게 시켜 놓으면은 여기에 그 플러스 전하가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쌓일 때마다 여기에 반대쪽에 마이너스 전하가 쌓인다고 했죠. 근데 그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가 쌓이게 하는 뭐 방법 중에 하나는 원래는 여기에 그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의 개수가 다 맞아가지고 다 똑같이 이렇게 중성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여기에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그만큼 얘가 하나씩 튀어나가는 거죠. 플러스 전하가. 그래서 이게 하나씩 튀어나가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마치 얘처럼
얘가 하나씩 들어오면 여기에 나오듯이 얘도 하나씩 들어오면 하나씩 나가가지고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마치 이런 저항처럼 전류가 계속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한쪽에 쌓이니까 얘는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도 사실은 거의 저항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저희가 볼티지를 가해줬을 때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그런 계산을 다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통은 여전히 저희가 IV 릴레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 예, 그리고 약간 커패시터에 대해서 약간만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얘를 그 정기적으로 저희가 해석할 때 약간의 물리적인 얘기를 좀 하면은 그 몇 가지 관계를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왜 아까 보면은 커패시턴스가 뭐 면적에는 비례하고 그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뭐 그런 얘기가 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보통은 저희가 커패시터를 만들 때 진짜 여기 그림보다도 훨씬 더 얇게 되게 얇은 간격을 놔두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게 넓은 그런 판을 만들거든요. 물론 제가 여기서 되게 넓다는 거는 요 갭에 비해서 되게 넓다는 뜻이고 뭐 실제로 저희가 이런 디바이스에 들어가 있는 커패시터는 진짜 작은 거는 뭐 1mm도 안 되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갭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요 안에 생기는 이런 전기장의 형태를 저희는 다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는 전기장의 형태를 그리는데 뭐 아마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전하가 여기다 쌓인다고 생각하면은 만약 전하가 혼자만 존재하면은 보통은 얘가 나타내는 전류의 전기장의 방향이 밑에만 가리키지 않고 막 이렇게 사방으로 가긴 하잖아요. 근데 보통 저희가 이거 커패시터를 얘기할 때는 얘를 안쪽으로만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그 만약에 여기 근처에 여러 개의 이런 전하들이 뭐 같은 평면에 이렇게 일렬이 아니라 그 같은 평면에 여러 개가 다 있다 하면은 예를 들면은 요 지점에서 바라보면은 얘가 이쪽에서도 힘을 받지만 이쪽에서도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이쪽에서도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다 대칭적으로 양쪽에서 아니면 사방에서 다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요 지점에서 받는 힘은 유일하게 이쪽 아랫방향으로는 힘을 받을 수 있는데 옆으로는 서로 밀어주기 때문에 양쪽은 안 받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지점에서는 다 밑을 향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왜 얘는 이렇게 사방으로 안 퍼지고 이렇게 나타나냐 하는 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그렇다면 이런 끝에 가면은 얘는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막 휘어집니다. 근데 보통은 저희가 전체적인 그 전기장의 양은 대부분 다 이 안쪽의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 밖에 쪽은 보통 프린징 이펙트라고 부르긴 하는데 얘는 보통 따로 고려하지 않고요. 계산에서는 그냥 대부분 다 무시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요 안에 생기는 전기장의 세기,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는 결국엔 뭐에 비례할 건지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여기다 제가 전하의 양을 원래 있던 그 밀도가 있을 텐데 그거보다 2배를 하면은 그만큼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가 2배만큼 커지겠죠. 그래서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는 여기 그 커패시터에 여기 있는 그 각각의 전극에 쌓여 있는 전하량, 그러니까 보통 제가 전하량을 Q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Q 값에 비례할 거라는 건 뭐 충분히 상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일렉트릭 필드는 사실은 저희가 만약에 똑같은 양의 전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뭐 10쿨룸 정도의 그 정도의 전하량을 쫙 쌓았는데 얘를 제가 면적을 뭐 어떤 때는 뭐 1제곱 밀리미터에다 이만큼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0제곱 밀리미터에다가 이만큼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렉트릭 필드는 결국에는 밀도에 비례할 테니까 그 면적이 그러니까 만약에 Q 값이 일정하다면 그러면은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밀도는 낮아질 테니까 그럼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도 작아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는 그 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쌓여 있는 전하량에는 비례하는 뭐 그런 관계를 가집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저희가 여기에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는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멀리 떼나 아니면 가까이 붙이나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은 결국에 요 지점에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는 요 위에 있는 전하들이 다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멀리 뗀다고 해서 여기 있던 힘이 멀어졌기 때문에 여기 있게 뭐 더 약해지거나 더 강해지는 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D에는 사실은 그냥 거리에는 무관하고 그 다음에 예, 그 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하량 쌓여 있는 전하량에 비례하는 이런 관계를 보통은 가집니다.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단일 전하만 따로 있을 때 그때 약간 관계랑 이때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보통은 저희가 단일 전하 따로만 있으면 그럼 여기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보통은 거리의 제곱근에 비례해서 제곱근이 아니라 제곱의 반비례해서 그래서 얘가 약해지는데 얘는 지금 이게 다 똑같은 애들이 다 거의 유니폼하게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계산의 방식이 약간 좀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저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여기는 제가 너무 붙였으니까 이걸 약간 떼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저희가 이만큼씩의 그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예, 이럴 경우에 제가 만약 여기다가 어떤 테스트 차지를 뭐 Q라는 양만큼의 전하를 가진 애를 여기다 제가 딱 넣었다. 그러면은 저희는 뭐를 하냐면 이게 받을 힘의 양은 그러니까 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전하량 곱하기 그다음에 여기에 생기는 그 전기장의 세기죠.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얘의 그 일렉트릭 필드의 관계를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면적에 반비례하고 그다음에 쌓여 있는 전하량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그 비례 상수를 제가 만약에 알파라고 했다 하면 제가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얘는 또 예, 저기다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넣어 보면은 알파 곱하기 그 Q 예. 지금 여기서는 제가 여기 스몰 q라고 하는 건 여기에 쌓여 있는 전하량이 아니라 제가 그냥 테스트 차지를 그냥 q라는 애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얘 q랑 얘는 좀 다른 애고 그래서 예, 일단은 여기까지 요 형태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따질 수 있는 거는 그럼 제가 여기다 q를 놨을 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내려오는 동안에 그 받는 그러니까 그 이 전기장이 이 테스트 차지한테 해주는 일의 양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일의 양을 예를 들면 제가 델타 W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일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힘 곱하기 거리에 해당되니까 예, 이렇게 되면 저희는 Q 곱하기 QED 정도가 될 거고요. 근데 저희는 뭐를 얘기하냐면 여기 양변에 여기 그 두 개의 전극 사이에 전압이란 건 뭐에 해당되냐면 저희가 그 여기다가 그 이런 Q라는 테스트 차지를 놨을 때 얘가 받아 그 얘한테 가해진 모든 E를 얘의 전하량으로 나눠준 거. 그러니까 단위 전하량에 해준 일의 양이 사실은 그 전압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델타 W를 Q로 나눠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여기다 넣어주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E 곱하기 D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여기에 있는 관계를 여기까지 다시 넣어주면은 알파 곱하기 그 A분의 D 하고 여기다 Q 이런 식의 관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보통은 보통 저희가 그 커패시터의 그 전압과 그 다음에 여기 쌓여 있는 그 전하량의 관계를 보통은 어떻게 표현을 많이 하냐면 Q는 그 C 곱하기 V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타나는 게 여기 그 커패시터가 있을 때 여기 양측에 걸려 있는 전압을 V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 쌓이는 전하량의 크기는 그러니까 여기 쌓일 이 라지 Q의 크기는 결국엔 얘의 비례 그러니까 요 값을 곱하면은 얻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저희는 커패시턴스라고 부르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정전 용량이라는 거의 정의가 요 비례 상수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제 요 관계를 가지고 보면은 저 비례 상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요 앞에 있는 애의 전체적인 역수니까 그 D분의 A에다가 제가 저기 한 거는 뭐 알파라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곱하기
V가 되고, 그래서 아까 요거를 저희가 그 정전 용량이라고 부르고, 보통 요 알파는 그 물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인데, 뭐 다이엘렉트릭 컨스턴트라는 값이 들어가는데, 뭐 이 값 자체는 그냥 몰라도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커패시턴스는 이러한 관계를 가진다. 아까 제가 앞 페이지에서 잠깐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정전 용량은 면적에는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하는 이런 관계를 가지는 게 지금 얘기했던 이런 그 관계들 때문에 얻게 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이 커패시터에 대해서 나타낼 때 여전히 저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커패시터를 저희가 기호로는 보통 이렇게 쓰는데, 그럼 이런 컴포넌트에 대한 IV 릴레이션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저희가 지금 구한 양은 뭐냐면 여기에 쌓여 있을 뭐 플러스 Q라는 전하량과 그다음에 마이너스 Q라는 전하량이 여기에 제가 볼티지를 뭐 예를 들면은 V라는 볼티지를 양쪽에 가했을 때 이 정도의 그 전하량이 쌓일 거에 관계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관심 있는 건 전류가 얼마나 흐르냐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여기 잘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르게 생각해보면 원래 전류라는 게 전류의 정의가 뭐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전류라는 거는 그 단위 시간 동안에 흘러 들어간 전하량의 양이, 그러니까 전하의 양이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은 저희는 그 여기에 뭐 어떤 그 커패시터가 주어졌을 때 그때 그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양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러니까 여기에 의하면은 다르게 얘기하면 얘는 저희가 그냥 Q를 그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뭐를 하냐면 Q라는 애는 볼티지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은 그러면은 dt 그다음에 C 곱하기 V인데, 그 정전 용량은 저희가 이거의 모양을 딱 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A에 의해서 결정되고 D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 값은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상수니까 변할 게 없고, 그래서 얘는 이미 고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분한다고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얘가 유일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결국엔 컨스턴트니까 얘는 앞으로 튀어나와서 dv dt 형태로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IV 릴레이션을 얘기할 때 얘는 볼티지가 얼마면은 커런트가 얼마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현재 여기에 흐를 전류의 양은 시간에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이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바뀌냐 그거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현재 전압이 무조건 결정된다고 해서 모든 값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그 변화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다뤘던 저항이랑은 약간 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왔던 이런 관계가 그러니까 이 관계를 보통은 제일 많이 쓰고요. 예, 그 다음에 이 관계를 가지고 이제 그 커패시터가 실제로 들어가 있는 회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다음 시간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